벽 한쪽이 온통 연쇄살인범 포스터로 가득한 방. 그 포스터들은 모두 애쉬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사 모은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의 주인, 셰이 그로브스. 그녀는 단순한 팬이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 실제 범죄 다큐멘터리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경찰의 추적을 피했을까? 그 방법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인은 결국 그 모든 지식을 현실에서 써버립니다. 자신이 가장 집착하던 그들에게 둘러싸인 바로 그 침실에서 실제로 사람을 살해하게 돼요.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그녀가 그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배워온 트루크라임 지식을 그대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과연 그녀는 정말로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선을 넘은 순간부터 멈출 수 없었던 걸까요? 오늘 그녀의 미제노트 파일에서는 현실과 집착이 뒤섞이며 벌어진 셰이 그로브스의 믿기 힘든 사건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건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인물을 비난하거나 무례하게 다루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 이 영상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제작되었고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온라인에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는 정말 많이 무거워요. 아동에 대한 우울증과 PTSD, 양극성 장애 같은 정신질환, 그리고 약물, 알코올 중독, 정서적, 심리적 학대까지 굉장히 민감하고 듣기 힘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중 어떤 주제가 지금의 여러분에게 너무 버겁게 느껴진다면 지금은 이 영상을 잠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괜찮아지셨을 때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먼저 잘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또 한 가지 저희는 최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영상의 내용만을 근거로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건 절대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단순히 컨텐츠가 아니라 실제 누군가의 삶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댓글에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의견은 모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바로 사건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건이 벌어진 건 2022년 7월, 팬데믹이 막 끝나가던 시기였죠. 장소는 영국 남부의 한적한 마을 헤이번트, 그리고 그곳에는 당시 27세였던 한 여성이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셰이 그로브스. 1996년 1월 셰이 그로브스는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시작부터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가혹하게 시작됐죠. 어린 시절부터 신체적 학대를 겪으며 자랐고 학교에 들어간 뒤에는 끊임없는 괴롭힘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고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했어요.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읽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만큼 정말 슬픈 이야기들이 이어져요. 또래들 사이에서는 그녀는 고수로 불렸어요. 원래부터 어두운 것들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한 애, 괴짜라고 불렀고 그 이유로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게다가 셰이는 부분적인 청각장애가 있었어요. 11살 무렵부터 보청기를 착용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마저도 괴롭힘의 이유가 됐죠.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때론 정말 잔인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이요. 그렇게 11살의 셰이는 보청기를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고 13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평생 거의 계속되어 온 우울감을 견디기 위해 처음으로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녀의 인생에서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우울은 늘 그녀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기로 처음 정신건강 평가를 받게 되고 정신과 의사는 그녀를 양극성 장애로 진단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고작 13살이었던 셰이는 스스로를 버티게 하기 위해 약물과 술에 의존하기 시작해요. 한편 그녀는 고스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그녀가 스스로 좋아하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호러를 좋아했고 펜타그램 목걸이나 체인을 걸치고 다녔고 헤비메탈 음악을 즐겼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녀를 영화 차일드 플레이어 캐릭터를 따서 척키라고 부르기도 했죠. 물론 친구들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그녀에게 진짜 친구가 많았던 건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그냥 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 가까웠고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셰이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성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녀는 사회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정말 가까운 친구는 단 2명 뿐이었어요. 로런 화이트 그리고 비키 베이터. 셰이는 로런과는 굉장히 가까웠지만 비키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비키는 어쩌면 그들 사이에 끼어 있는 조금은 애매한 위치의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의 관계는 곧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키는 그 시절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 직접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셰이와 나머지 2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친구 관계라기보다는 어딘가 힘의 균형이 기울어진 듯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셰이는 분명 그 무리의 중심이었고 관계를 이끄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비키는 그 영향에 완전히 휘둘리는 편은 아니었지만 로런은 달랐어요. 로런은 점점 셰이를 따르는 쪽에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셰이의 말과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비키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런은 셰이를 만나기 전까지 사실상 가까운 친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셰이와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로런은 셰이에게 일종의 빛을 지고 있다는 감정을 느꼈고 어느 순간부터는 셰이의 말과 선택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셰이가 시키는 건 뭐든 다 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10대 중반의 셰이 그로브스는 결국 집을 떠나게 돼요.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온 학대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셰이는 안정된 생활을 찾지 못한 채 여기저기 떠돌며 지내야 했고 여러 남자친구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 관계들 역시 대부분 건강하지 못했어요. 결국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삶이었죠.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결국은 관계가 무너지고 쫓겨나듯 나오고 다시 다른 사람을 찾고 그런 삶이 반복됐습니다. 그녀에게 안정이라는 건 좀처럼 닿지 않는 것이었어요. 정신적으로도 여전히 많이 불안정한 상태였고 그걸 견디기 위해 약물과 술에 의존하는 생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그녀를 더 나아지게 해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깊은 악순환으로 끌어들였죠. 버티기 위해 의존했던 것들이 결국은 그녀를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셰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애슐리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관계는 이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정확한 모든 상황을 알 순 없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학대가 반복되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사람은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갔고 셰이에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몇 달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밝아졌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은 그녀의 삶을 크게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어요. 셰이는 곧바로 약물과 술을 끊었고 아이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임신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분명 전환점이 되었던 거죠. 이 시기부터 그녀는 전문적인 정신건강 지원도 받기 시작했고 기존의 양극성 장애 진단에 더해 복합성 PTSD 진단도 받게 됩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일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2가지 상태를 동시에 안고 살아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조차 매일이 버거운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이는 나름대로 버티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때 그녀는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셰이는 여자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녀는 엄마가 되는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아이를 무척 아끼며 돌봤어요. 주변의 이야기로도 그녀는 꽤 헌신적인 엄마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셰이와 애슐리는 결국 헤어지게 되고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사실상 갈 곳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성보호시설로 향했고 그 이후에는 어린 시절 친구였던 로런과 다시 연락이 닿게 돼요. 마침 로런 역시 비슷한 또래의 딸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결정합니다. 두 명의 엄마, 그리고 두 명의 딸, 같이 지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이들은 금방 가까워졌고 같은 학교를 다니며 거의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갔죠. 이후 셰이와 로런은 시에서 지원하는 주택에 입주하게 됩니다. 조금의 기다림은 있었지만 결국 햄프셔의 리파크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셰이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까지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셰이는 여전히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고스라고 부르며 온통 검은 옷을 입고 펜타그램을 걸치고 호러와 헤비메탈을 좋아하는 그게 바로 셰이였고 그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꽤 좋아했어요. 어딘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것조차 오히려 마음에 들어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문신도 점점 늘어났는데 얼굴에도 문신을 했어요. 마치 단검이 눈을 관통하는 듯한 디자인이었죠. 그녀는 완전히 고딕하고 펑크적인 이미지 속에 자신을 담아낸 상태였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추구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겉모습이나 취향 같은 외적인 부분은 거의 변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면은 꽤 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를 낳은 이후 셰이는 훨씬 안정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표정도 밝아졌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방향을 잡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이전까지 그녀의 삶을 채우고 있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딸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 거죠. 딸이 처음으로 학교에서 하루를 보내고 온 날 셰이는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딸을 당당하고 아름답고 독립적인 아이라고 표현하면서 항상 곁에서 이끌어주겠다는 말을 남겼죠.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이 모녀의 삶은 꽤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셰이와 로런의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살게 된 이유로 더 복잡해집니다. 셰이는 여전히 로런에게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로런 역시 자신이 셰이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다고 느끼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셰이는 그 점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로런에게 옷을 빨고 정리하게 하거나 담배를 말게 하고 심지어 양말을 신겨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의 수준을 넘는 행동이었죠. 정말 어이가 없죠. 로런은 말 그대로 셰이의 하인 같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로런도 자기 아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녀 역시 싱글맘으로서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동시에 셰이 아이 그리고 셰이까지 함께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셰이는 그런 로런의 헌신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심지어 몇 차례는 둘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 신체적인 폭력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기도 해요. 확인된 모든 세부 내용은 아니지만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 셰이는 점점 더 통제적인 모습을 보였고 관계에서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는 집안 구조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해요. 셰이는 집 안의 공용 공간 곳곳에 CCTV를 설치합니다. 셰이 본인이 보려고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요. 정말 미친 것 아닙니까? 집안 모든 방에서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아내에게도 딸에게도 사생활이 거의 허락되지 않는 환경이었죠.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불안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하려는 욕구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됩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는 막 전국적인 봉쇄에 들어갔고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럼 뭘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셰이 역시 트루크라임 콘텐츠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원래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수준이 달라집니다. 밤 늦게까지 다큐멘터리를 보고 관련 책들을 반복해서 읽고 특히 찰스 브론슨에 대한 책은 여러 번 읽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트루 크라임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인간의 행동을 알고 싶어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선을 넘는 순간입니다. 단순히 관심을 넘어 그것이 점점 일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폭력적인 이야기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결국 현실에서도 그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셰이는 그 경계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사건 자체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더 큰 흥미를 느끼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오래 들키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냈을까? 이런 쪽에 더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나쁜 행동을 동경했던 겁니다. 결국 셰이는 그들을 이해하려는 것을 넘어 점점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살인자들을 우상화하기 시작해요. 그녀는 결국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연쇄 살인범들의 팬, 거의 덕후에 가까운 수준이 되었죠. 그들의 범행 방식에 흥미를 느끼는 걸 넘어서 그 사람 자체에까지 호감을 가지게 된 거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그녀의 침실이었어요. 벽 한쪽에는 연쇄 살인범들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마치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10대가 좋아하는 가수를 벽에 붙여놓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포스터는 역사상 악명 높은 범죄자 8명을 모아놓은 구성이었고 스타일은 조금 특이했어요. 귀엽고 아트적인 느낌으로 그려져 있는데 눈에서는 피가 흐르는 식의 표현이 더해진 그림들이었죠.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조합이었어요. 그 벽에 있던 인물은 아일린 우어노스, 찰스 맨슨, 로즈 웨스트, 리처드 라미레즈, 마이라 힌들리, 테드 번디, 제프리 다머, 그리고 피터 서트 클리퍼였습니다. 이 벽에 걸려있던 연쇄 살인범들은 합쳐서 1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쉐이는 이 포스터를 진짜로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두운 느낌을 내고 싶어서 붙인 거다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그렇게 보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는 그들이 멋지다고 생각했고 진심으로 동경하고 있었던 것에 가까워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들키지 않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감탄에 가까운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이건 단지 예술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실제 사진이 아니라 표현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 그 그림들은 그녀의 취향과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이미지였고 그녀가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식과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녀는 그 포스터들을 정말 좋아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관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셰이는 다양한 무기들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단검이 많았는데 대부분은 장식용 켈틱 스타일의 단검들이었어요. 그녀는 그것들을 자신의 의식에 사용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교도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의식을 한다고 했지만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아요. 다만 분명한 건 단검 이외에도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도끼, 비비총, 같은 장비, 여러 종류의 칼과 날붙이들까지 그 종류가 꽤 다양했죠. 그 중에서는 접이식 칼도 있었는데 부츠 안에 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게 했다고 해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셰이라는 사람은 여러 면에서 위험 신호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연쇄 살인범에 대한 집착, 무기 수집, 주변 사람을 통제하려는 성향, 이건 우리가 이런 사건들에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특징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름 끼치는 건 그녀가 이런 콘텐츠를 단순히 소비한 게 아니라 거기서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등장해요. 바로 그녀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이름은 프랭키 피츠 제럴드. 당시 25세였고 둘은 어느 날 밤 술집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시인은 방 건너편에 있던 그를 보고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잘생겼다는 이유였죠. 그날은 2022년 2월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은 공통점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돼요. 둘 다 어린 자녀를 둔 싱글 부모였고 나이대도 비슷했죠. 프랭키는 셰이보다 조금 어렸어요. 프랭키는 두 아이, 셰이는 딸이 있었죠. 게다가 사는 곳도 가까웠어요. 이러한 공통점들 덕분에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그날 이후 곧바로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굉장히 빠르게 깊어졌어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술집에서의 생활, 약물, 술과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서로의 생활 방식까지 여러 부분에서 맞는 점이 많았죠. 사실 거친 성적 환상을 이해해줄 상대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금방 깊이 공감하면서 두 사람은 매우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특히 관계의 방식이나 취향에 있어서도 서로를 이해해준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그 점이 두 사람을 더 빠르게 끌어당긴 요소 중 하나였어요. 프랭키를 만난 시점부터 쉐이의 삶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녀는 끊었던 약물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 중 일부는 그 이유가 프랭키 때문이라고 말해요. 프랭키는 불법 약물을 자주 사용하던 사람이었고 셰이에게도 다시 시작하라고 영향을 줬다는 거죠. 사실 셰이는 임신을 계기로 약물을 끊었고 출산 이후에는 술은 다시 마셨지만 그때까지는 약물에는 다시 손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프랭키와의 관계가 시작된 이후 그 균형이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길지 않았어요. 약 5개월 정도였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셰이는 눈에 띄게 무너져 내립니다. 약물 사용은 이전보다 훨씬 잦아졌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시간 대부분은 침실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꽤 거칠고 강한 형태였어요. 처음에는 서로 동의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셰이 본인의 말과 주변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초기에는 서로 합의된 방식의 강한 취향이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계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해요. 어디까지가 합의인지 어디부터가 선을 넘는 건지 그 기준이 점점 모호해진 거죠. 그리고 결국 그 관계의 일부는 명확히 선을 넘게 됩니다. 서로의 동의가 분명하지 않은 순간부터 그건 더 이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잘못된 관계가 된 거죠. 그들의 관계 일부는 명백한 가정 폭력으로 변하게 됩니다. 동의가 빠진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도 아니고 단순한 취향 플레이도 아니며 그것은 학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두 사람 사이에서 반복되기 시작해요. 문제는 침실 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일상에서도 갈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졌고 서로에 대한 의심도 계속되죠.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질투와 집착, 그리고 통제하려는 태도까지 여러 면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서로의 휴대폰을 확인하려 하고 끊임없이 상대를 의심하고 그렇게 쌓인 감정들이 결국 관계 안에서 더 크게 터져 나왔던 거죠. 심지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그걸 풀어내는 방식으로 서로를 더 거칠게 대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 관계에서 그 안에 현실의 분노를 풀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 기존에 합의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처럼 그걸 이용해서 서로를 해치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합의된 관계였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서로를 상처 입히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점부터는 그들이 그저 서로를 다치게 하고 싶어서 핑계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5개월 동안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셰이는 함께 살고 있던 로런을 불러 앉히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요.
자신이 암 진단을 받았고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었죠. 앞으로 치료와 생활 전반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육아부터 병원 일정까지 모든 부분에서요. 이 이야기를 들은 로런과 주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쉐이가 힘들 때는 딸을 대신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제 말투에서 조금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셰이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였던 거죠. 그녀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짜 질병을 만들어 동정을 얻는 것도, 관계 속에서 경계를 흐리는 행동도 그녀에게는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이들의 관계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합의된 비합의라는 형태입니다.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단어 자체도 헷갈릴 수도 있고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에서 성적인 요소를 제외한 부분부터 먼저 볼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훨씬 더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도 충분히 가볍진 않지만요. 이건 정말 강렬했던 5개월이었어요. 프랭키를 만나기 전 셰이는 한동안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고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도 멈춘 상태였어요. 하지만 프랑키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 균형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해요. 약물 사용은 다시 늘어났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도 점점 격해졌어요. 결국 쉐이는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관계 역시 점점 더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그건 침실 밖에서도 그리고 그 안에서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합의된 범위 안에서 이뤄진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합의라는 기준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해요.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갈등은 쌓여갑니다. 마치 크게 충돌하고도 아무 일 없다는 뜻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반복이 이어졌어요. 원래 이런 관계에서는 애프터 케어라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서로 괜찮은지 확인하고 감정 상태를 살피는 시간이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런 과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로를 챙기기보다는 점점 감정을 소모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이어졌어요. 서로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그냥 서로를 성적 대상이나 샌드백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합의된 비합의라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많이 조사해 봤는데요. 솔직히 이걸 제대로 설명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세계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관계를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 조금이라도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바로잡아 주세요. 어쨌든 제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겉으로는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전에 충분한 합의를 거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보통 이 관계에 참여하는 파트너들, 보통은 2명이라고 가정하고 설명하겠지만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미리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부터 안 되는지 어디부터는 안 되는지 명확하게 선을 정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상대는 그 순간에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안 돼, 멈춰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사전에 동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런 관계에서는 중단을 알릴 수 있는 세이프 워드를 정해두고 그 신호가 나오면 즉시 멈추는 그런 구조예요.
제가 찾아본 내용 중에는 신호등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은 이건 싫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노란색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완전히 멈추고 싶진 않다. 상황을 다시 점검하자.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즉 겉으로는 강한 상황, 비합의적인 상황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 안에는 분명한 합의와 안전장치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조사하면서 느낀 건 이런 관계도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많은 커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셰이와 프랭키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였을진 몰라도 실제로는 충분한 대화도 명확한 합의도 없었어요. 그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서로 그렇게 넘겨버리는 수준이었어요. 실제로 프랭키는 갑작스럽게 행동 방식을 바꾸거나 상대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한 사건에서는 셰이가 분명히 불편함을 표현했어요. 말로 멈춰달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그 표현이 충분히 강하게 전달되지 않았고 프랭키 역시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프랭키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을 느끼거나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어요. 셰이 역시 그 상황이 매우 불편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관계 자체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날 그 상황이 사전에 합의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즉, 그건 더 이상 합의된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런 대화 내용과 상황을 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셰이가 자신의 침실에 CCTV를 설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셰이는 집 안의 공용 공간에만 CCTV를 설치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침실에도 카메라를 따로 설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한 보안이 아니었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나중에 따로 저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그 영상을 노트북으로 옮겨 보관했고 때로는 일부 장면을 편집해서 하나의 긴 영상처럼 만들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기록들이 나중에 사건 전체를 뒤흔드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 안에는 비합의적인 성관계,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니었던 명확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상황들이 담겨 있었고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까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영상들 중 하나에서는 조금 특이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프랭키가 셰이의 단검 이야기를 꺼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당시 셰이는 베개 밑에 단검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 둘이 함께 있던 중 그게 밖으로 살짝 밀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고 프랭키는 농담처럼 그걸로 나 찌르려고 한 거야? 라고 묻습니다. 셰이는 아니라고 답해요. 그건 단지 보호용일 뿐이라고. 그를 향한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외부 상황을 대비한 거라고 설명합니다. 시간은 2022년 6월. 사건이 벌어지기 약 한 달 전이었고 두 사람이 만난 지는 약 4개월 정도 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서로를 향한 의심은 점점 커졌고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 누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구체적인 의심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의심이 갈 만한 특정 인물까지 거론된 상태였죠. 솔직히 말하면 그 의심이 완전히 근거 없는 건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요. 프랭키는 셰이가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 전 남자친구는 셰이 딸의 아버지로 보이는 인물이었고 두 사람이 자주 만났던 정황 때문에 의심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셰이는 프랭키가 술집에서 만난 어떤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요. 셰이가 그렇게까지 확신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몸 상태 때문이었는데요. 그녀는 특정 감염 증상을 겪었고 그 원인이 프랭키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다른 사람에게서 올마와 자신에게
프랭키에게 전염시켰다고 믿은 거죠. 물론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관계의 문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셰이가 느끼던 감정은 이미 상당히 격해진 상태였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프랭키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했고 화가 가라앉지 않는 상태였으며 갈등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감정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상처를 주고 싶다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셰이는 그를 괴롭히고 싶어 했고 그 방법으로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영상을 이용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CCTV 영상을 공개하거나 맥락을 바꿔 편집해서 마치 상대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해서 유포하는 것 또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그 영상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유는 단순히 화풀이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마치 상대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셰이는 실제로 그걸 온라인에 퍼뜨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입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나서서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그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했어요. 지인 남성을 불러 그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게 만드는 식으로요. 이쯤 되면 단순한 감정 싸움의 수준은 이미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 무렵 두 사람은 결국 한 번 크게 갈라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나게 돼요. 이런 반복은 그들 사이에서 꽤 흔했던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도 결국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별을 먼저 꺼낸 건 셰이였어요. 아마 전화로 통보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직후 셰이는 다시 연락을 이어가고 있던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겹쳐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여요. 그녀는 그를 집으로 불렀고 그날 집에는 셰이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셰이의 침실에 있던 프랭키의 물건들을 전부 챙기기 시작해요. 옷, 개인 물품들, 남아있던 것들을 하나씩 빠짐없이 모은 뒤 그걸 그대로 들고 나가 프랭키의 전 여자친구 집 앞마당에 모두 버려버립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정리나 분리라기보다는 분명한 메시지에 가까웠어요. 결국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프랭키의 물건들은 현재 여자친구인 셰이의 집, 그것도 침실에서 모두 빠져나와 그의 전 여자친구 집 앞마당에 던져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는 직접 가서 그 물건들을 다시 챙겨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두 사람은 또다시 화해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연인이 되었고 프랭키는 자신의 짐을 다시 한번 셰이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관계의 패턴이 얼마나 반복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2022년 7월 14일 프랭키는 결정적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셰이가 다시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는 평소처럼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죠. 그 내용은 단순한 대화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프랭키는 완전히 격분합니다. 그녀를 몰아붙였고 심지어 해를 가하겠다는 식의 위협까지 했지만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어요. 벽을 몇 번 세게 치고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2022년 7월 16일 사건이 벌어지던 날입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고 셰이의 딸은 집에 없었어요. 아버지 집에 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는 사실상 셰이 혼자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셰이는 프랭키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며칠 전까지 그렇게 크게 충돌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또다시 서로를 마주하려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끔찍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술에 취해 있었고 불법 약물도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을 뒤지고 감정은 계속해서 격해졌어요. 프랭키는 도박에 쓸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셰이는 그걸 실제로 건네기도 했습니다.
분위기는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뒤틀려 있었고 긴장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그들에게 이미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결국 프랭키는 시에의 침실로 들어가 그녀의 침대 위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셰이는 여전히 취한 상태였고 계속해서 그의 휴대폰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휴대폰 안에는 자신을 13살이라고 밝힌 한 소녀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랭키는 25살이었죠.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셰이는 단순한 외도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상대가 아직 어린 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관계 자체가 매우 부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메시지를 읽은 셰이는 강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혼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온 상태였어요. 자신이 믿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인데 상대가 아직 어린 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관계 자체가 매우 부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읽은 셰이는 강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혼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온 상태였어요. 자신이 믿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인데 그 상대가 어린 나이라고 믿게 된 순간 그 충격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었죠. 제가 그렇게 믿게 됐다고 표현한 이유는 이 부분은 이후의 사실관계가 다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셰이에게는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그 장면은 자연스럽게 그녀 자신의 과거까지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힘든 경험들, 그로 인해 남아있던 감정들까지요. 그 기억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셰이의 감정은 더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 메시지 속 상대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셰이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감정과 생각들이 뒤섞이며 빠르게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 속 상대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스스로를 13살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였지만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실제 나이는 17살이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물론 이 17살 역시 아직 어린 나이인 건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프랭키가 그 나이를 인지한 이후 더 이상 연락을 이어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그녀를 바로 차단해 버렸습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상대가 나이를 실제보다 더 어리게 표현했던 정황이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뒤 프랭키가 스스로 관계를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부분은 처음 셰이가 받아들였던 상황과는 조금 다른 맥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 자체가 썩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었지만 확인된 내용만 놓고 보면 상황이 아주 심각한 단계까지 이어졌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셰이에게는 달랐어요. 그녀는 방금 자신의 25살 남자친구와 13살이라고 말한 상대 사이에 메시지를 본 상태였거든요. 그 장면 하나로 감정은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셰이는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곧장 침실로 달려갑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프랭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장식장에 있던 단검 하나를 집어듭니다. 그 다음 순간 그녀는 그대로 잠든 그의 목을 향해 공격합니다. 그 첫 공격만으로도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분노에 휩싸인 상태로 행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공격은 계속 이어졌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됩니다. 총 22번,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셰이는 그제야 자신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고 움직임도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트루 크라임을 보며 사건을 분석하던 사람이었던 셰이는 이제 스스로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은 매우 빠르게 이어집니다.
그녀는 자신이 봐왔던 이야기들을 떠올리기 시작해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현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후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머릿속에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알리바이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날 밤 전 남자친구로 보이는 인물에게 집에 올 생각이 있느냐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결국 그는 오지 않았지만요. 저는 그때 그녀의 계획이 무엇이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모든 걸 털어놓으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를 사건 이후 처리 과정이나 정리에 끌어들이려 했던 걸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문자는 그냥 자신의 흔적을 덮기 위한 행동에 더 가까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경찰이 수사에 나섰을 때 전 남자친구가 그날 밤 그녀와 함께 있었다고 증언해주면 그녀가 그를 죽일 수 없었다는 식의 알리바이가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쉐이는 친구 비키에게 프랭키가 방금 집을 떠났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평범한 상황이라면 굳이 보낼 필요 없는 내용이었지만 이건 의도가 분명한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그날 멀쩡히 집을 나간 것처럼 흔적을 남기려는 거였죠. 그렇게 그녀는 문자 하나하나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셰이는 곧바로 룸메이트인 로런의 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방금 자신이 한 일을 그대로 말해요. 그를 해쳤다. 그리고 결국 그를 죽였다고요. 그 순간 집안에 아이들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셰이의 딸인 아빠와 함께 있었다는 게 확인되지만 로런의 딸 역시 집에 없었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장면들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로런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직 침대 위에 남아있는 그를 바라보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떠올린 선택지는 몇 가지였습니다. 정원에 묻는 방법, 혹은 상황을 다른 방향으로 보이게 만드는 방법까지. 시에이는 이렇게 말해요. 이걸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흉기에 22차례나 공격당한 것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걸로 여겨질 리가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보일 리는 없잖아요. 아무튼 여러 가능성을 놓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도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 상황 자체가 이미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계속해서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바닥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닦아내고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여러 장 꺼내 바닥에 펼쳐 놓은 뒤 그를 그 위로 옮깁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다음 행동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셰이는 로런에게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해요. 이제 같이 정리해야 해. 그녀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미 로런도 이 일에 연루됐다는 거였죠. 로런은 이미 바닥을 정리하는 걸 도왔고 그를 옮기는 과정에도 함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식으로 셰이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걸 누군가에게 말하면 너도 같이 끝나는 거야. 사실상 협박이었습니다. 로런은 나중에 그 순간이 정말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상황이 무서운 게 아니라 셰이가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서였어요.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다음 대상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 그래서 결국 로런은 셰이가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숨기려는 시도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건이 벌어진 지 6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미 셰이의 집으로 출동이 시작된 상태였어요. 경찰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또 다른 친구 비키를 통해서였습니다. 셰이, 로런, 그리고 비키. 세 사람은 원래 같은 무리였죠. 셰이와 로런은 이미 이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고 셰이는 비키에게도 이 일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키에게
영상 통화를 겁니다. 그 통화에서 셰이는 아무렇지 않게 현장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여러 각도에서 가까이서 상황을 숨기려는 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비키는 그 장면을 보곤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당황한 채로 목소리를 높였고 어떻게든 상황을 말려보려 했지만 셰이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웃거나 가볍게 넘기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 모습이 더 큰 공포로 다가왔겠죠. 그리고 비키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면 대체 뭘 하겠어요? 제 친구가 페이스타임을 걸어서 자신이 죽인 피해자를 보여주는 상황을 저는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비키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그 페이스타임 통화가 끝나자마자 비키는 곧바로 경찰에게 연락합니다. 방금 본 그 상황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경찰은 셰이의 집에 도착합니다. 사건은 밤사이에 벌어졌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밝은 뒤였어요. 문을 연 셰이는 너무나 태연해 보였다고 해요. 분홍색 가운을 입고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 그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강하게 퍼지는 냄새를 느낍니다. 표백제 냄새였어요. 현장을 정리하려 했다는 흔적이 명확하게 남아 있었던 거죠. 경찰은 곧바로 방문 목적을 밝힙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 안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셰이는 그걸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문을 열어줍니다. 짧은 시간 동안 나름대로 정리를 하긴 했지만 완전히 숨기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경찰이 침실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프랭키 피츠제럴드는 쓰레기 봉투 위에 놓여 있었고 아직 옮겨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욕실에서는 프랭키를 죽이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단검 하나가 발견됩니다. 이미 씻겨져 있었고 싱크대 위에 놓여 있었지만 여러 개의 단검 중 원래 자리에서 빠져 있던 건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칼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누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그 순간에는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셰이와 로렌을 모두 연행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셰이는 자신의 행동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프랭키를 해쳤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게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려고 했는데요. 그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격한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프랭키가 침대 위에서 자신을 강하게 제압했고 숨이 막히고 의식이 흐려질 정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고 옆에 있던 물건을 집어 그를 막으려 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야 그게 단검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녀는 그날의 충돌이 그 문자 메시지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속였다는 점에도 분노했고 아이에게 그런 짓을 했을 거라는 생각에 끊을 수 없는 화가 치밀었다고 말해요. 그게 그날 밤 몸싸움의 발단이 되었고 결국 자기 목숨을 지켜야 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현장의 증거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행동의 강도와 반복성이었어요. 그녀는 무려 22번이나 그를 공격했습니다. 설령 첫 번째 공격이 정당방위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왜 그 이후에도 계속 공격했겠습니까? 즉, 한 번의 방어 행동으로 보기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경찰도 바로 그 점을 짚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나요? 이에 대해 셰이는 조금 다른 설명을 내놓습니다. 그 상황에서 상대를 빨리 끝내주는 것이 오히려 덜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설명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지는데요. 부검 결과와 현장의 상태를 종합해보면 공격당했을 당시 프랭키는 당시 잠든 상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즉, 누군가를 위협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 그저 잠들어 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셰이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수사는 로런의 진술과도 맞물리기 시작해요. 로런은 셰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평소에도 감정 기복이 크고 분노를 잘 표출하는 성향이 있었고 몇 달 전부터 프랭키와의 관계도 계속 불안정했다고요. 사실상 두 사람이 만난 이후 평온했던 시기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셰이는 주변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런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날 밤에도 두려움 속에서 상황에 휘말렸다고 말합니다. 로런 역시 처음에는 몇 가지 혐의를 받게 됩니다. 현장을 일부 정리하는 데 관여한 점,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협조가 빨리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경찰은 그녀가 주도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로런은 그 공간에 있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로런에 대한 주요 혐의는 모두 취하됩니다. 그녀는 이후 그날 밤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경찰에 상세히 진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셰이 역시 로런은 이 일 자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고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꽤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셰이는 사건 직후 로런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이제 너도 연루된 거야. 같이 가는 거야. 강하게 압박하고 사실상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었는데 막상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오자 그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 겁니다. 로런을 끌어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녀의 관여 정도를 비교적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약 7개월이 지나고 셰이 그로브스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끝까지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침실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 영상만 보면 프랭키가 일방적으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영상이 자세히 분석되면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일부 장면이 잘려 있었고 대화가 이어지던 중요한 부분들이 편집되어 빠져 있었던 거죠. 그 빠진 부분들을 다시 포함해서 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 주장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 관계 자체가 건강하다고는 보기는 어려웠지만 영상이 만들어내는 인상만큼 일방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편집된 영상은 프랭키를 훨씬 더 악의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로런과 비키의 증언도 이어집니다. 로런은 그날 현장에 있었고 비키는 영상통화로 상황을 직접 봤던 인물이었죠. 그들이 전한 이야기 속에는 중요한 단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셰이가 사건 이후 현장을 정리하면서 했던 말들 중에는 당시 상황이 그녀의 주장과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프랭키를 죽였을 당시 그가 잠들어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정리하는 와중에도 웃거나 가볍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차피 걔 원래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를 그렇게 만들어도 크게 의심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도 원했을 거라는 식의 말이었을까요? 그 상황을 정당화하려고 말이죠. 어쨌든 재판이 진행될수록 셰이에게 유리한 정황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편집된 증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 모든 것이 그녀의 주장과 어긋나기 시작했죠. 결국 재판 말미에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셰이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최소 23년을 복역해야 하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즉 50세가 되어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팬데믹 동안 트루크라임 콘텐츠에 빠져들었던 한 사람이 결국 현실에서 그 중심에 서게 된 이야기니까요. 참 놀랍지 않나요? 사실 그 시기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비슷한 콘텐츠를 많이 접했잖아요.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 사건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콘텐츠를 접할 때는 항상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걸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합니다. 단순한 관심과 동경은 전혀 다른 문제이니까요. 예를 들어 그 장르를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것과 특정 인물 자체에 집착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들이고 그 안에는 실제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가족의 입장에서 내 소중한 사람이 그런 끔찍한 사건의 희생자가 되었는데 세상 어딘가에서는 그 가해자의 사진을 벽에 걸어두고 그 사람을 동경하고 심지어 멋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일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컨텐츠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